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네 번째 팀이죠. 피츠버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때 피츠버그가 첫 번째 팀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예상 근거가 정확하셔가지고 제가 5번째 안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 5번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2024 시즌 성적부터 짧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2023 시즌과 똑같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76승 86패 4할 6푼 9리의 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2023 시즌에는 4위 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5할 승률을 유지했고 7월까지는 와일드카드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였었는데 7월 31일 이후에 21승 34패 승률이 3할 8푼 2도 내셔널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츠버그의 한계를 또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던 시즌이었었고요. 오프시즌 얘기를 해볼게요. 메이저리그 FA 계약으로는 앤드루 맥커친을 다시 또 붙잡았고요. 그리고 애덤 프레이저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케일러 퍼거슨을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를 불펜 투수가 아니라 선발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 메이저를 데려왔고 토미 팸을 1년 400만 달러로 데려왔습니다. 트레이드 통해서 스펜서 호리츠와 스트렐레키 또 엠마뉴엘 발데스를 영입을 했고 마이너 계약을 찾아봤는데 이형유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죠. 피츠버그다운 영입이 많았다. 요한 라미레스, 테너 레이니, 닉 솔라, 카슨 풀머, 버치 스미스, DJ 스튜어트 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야스마니 그랜달, 아로디스 체프먼, 라이언 보르키, 제일런 빅스, 마르코 곤잘레스, 브라이언 델라크루즈, 코너조, 헌터 스트래튼이 이제 계약 종료로 팀을 빠져나갔고요. 루이스 오티스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팀을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스토브리그 등급 한번 매겨볼까요? 저는 더 박하게 좋습니다. D 좋습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하네. 진짜. 타선의 보강도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미팸을 데려오면서 외야를 보강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토미팸은 지난 시즌에 OPS가 0.7도 안 될 정도로 성적이 급추락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타선에 보강이 됐나 의문이 들고요. 거기다가 뭐 앤드루 맥커친, 애덤 프레이저, 과거 이제 피츠버그의 영광을 함께했던 선수들을 다시 데려오면서 뭔가 좀 세대 교체를 막는 듯한 느낌도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나바다 같았어요? 그리고 케일러 퍼거슨과 팀 메이저 데려왔는데 케일러 퍼거슨이 선발로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불펜 투수 보강에도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D를 줬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부분부터 봅니다. 호리츠 데려오면서 일루 해결한 부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네, 맥커친 또 팀의 상징인 동시에 지난해 20개 홈런을 쳤던 타자잖아요. 피니시 파크에서 우타자가 20개 홈런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피츠버그 우타자가 20개 홈런 시즌을 만들어낸 게 5년 전에 스탈링 마르테 이후 맥커친이 지난해 처음이더라고요. 여기에 또 국제 아마추어 계약으로 2연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쵸. 플러스 윈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완성되어가는 선발진에 비해서 다른 곳의 밸런스가 너무 맞지 않았어요. 또 과감하게 추진했던 제로 존스 트레이드도 결국에는 이제 어색함만 남긴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역시 지금까지 제일 낮은 C등급을 줬습니다. 그러면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미팸이 영입이 되면서 1번에 토미팸, 2번에 브라이언 레이놀즈, 3번에 오닐 크루즈, 앤드류 맥커친, 조이 바트, 스펜서 호리츠, 그리고 닉 곤잘레스, 키브라이언 에이즈, 아이제이아 카이너팔레파가 타선을 이루게 됩니다. 네, 예상 선발진을 보시면 뭐 케일러 퍼거슨이 선발 전환한다는 예고가 있었지만은 폴 스킨스, 미치 켈러, 제러드 존스, 벨리 폴터, 오비에도가 토미전에서 돌아오죠. 그리고 예상 불펜 데이비 베드나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데니스 산타나, 콜린 홀더맨, 카르멘 머진스키, 그리고 팀 메이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삼각편대 결성될까입니다. 역시 선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피츠버그의 지금 현재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겹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시즌 신인왕을 받았던 폴 스킨스와 함께 지난 시즌 초반에 가능성을 보여줬던 제러드 존스, 그리고 올 시즌 데뷔가 상당히 유력한 버바 챈들러, 이 3명의 젊은 강속구 투수들이 피츠버그의 선발 삼각편대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선수 모두 90마일 후반대 100마일을 찍을 수 있는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스킨스는 스플링커, 그리고 제러드 존스는 슬라이더, 버바 챈들러는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변화구 주무기도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선발진의 3명이 함께 떴을 때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버바 챈들러가 올 시즌 초반부터 합류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시범 경기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트리플 A까지 뛰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피츠버그도 지난 시즌 폴 스킨스를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시키지 않으면서 드래프트 지명권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제 시범 경기 성적만 괜찮으면 충분히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면서 성적을 내준다면 미래뿐 아니라 2025 시즌 역시도 피츠버그의 선발진은 상당히 좋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삼각편대 결성될까를 관전 포인트 뽑아왔습니다. 저도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선발진 관리예요. 많은 팀들이 피츠버그에게 가장 부러운 점은 선발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미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가 된 폴 스킨스를 비롯해서 제로드 존슨, 미치 켈러, 폴터, 오비에도 다 준수한 선발 투수들이거든요. 이미 이제 5선발이 완성된 상태에서 피츠버그 팜에도 앞서 이제 이현이 소개를 했었던 버바 챈들러가 올라올 것이 유력하고, 여기에 2022년 드래프트 1라운더인 톰 해링턴과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도 빅리그 레디가 된 투수들이잖아요. 특히나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도합 볼넷 비율이 4.1%였습니다. 100이닝 이상 던진 모든 마이너리그 통틀어서 5번째로 좋았던 선수였었고, 이미 올해 컨트롤에서 7점을 받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도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츠버그는 현재 선발진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게 다른 팀들이 지금 선발 투수 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피츠버그는 지금 선발진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투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제대로 진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 이제 좀 남부럽지 않은 선발진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또 트레이드를 추진을 할 때도 트레이드 주도권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선발 투수감으로 여겨지고 있는 선수들을 제대로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발진 관리를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또 커친입니다. 앤드루 맥커친이 지난 시즌 앞두고 1년 계약으로 피츠버그에 왔는데 이번에도 또 1년 계약을 맺으면서 피츠버그에 남게 됐어요. 물론 지난 시즌에 앤드루 맥커친이 못하지 않았습니다. 20홈런 때려내면서 지난 시즌 20홈런 타자가 3명이었는데 레이놀즈, 오넬 크루즈, 그리고 앤드류 맥커친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타선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는 맞지만, 그래도 저는 피츠버그가 이제는 타선이 브라이언 레이놀즈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앤드류 맥커친이 그러한 세대 교체를 좀 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애덤 프레이저까지 데리고 오면서 뭔가 좀 세대 교체보다는 과거의 향수에 돌아가는 느낌을 그쵸, 좀 네. 많이 받게 되는 피츠버그거든요. 물론 벤 셔링턴도 할 말은 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 타자 유망주들이 지금 전혀 성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베테랑들의 힘을 빌릴 수 없다라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피츠버그가 아직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그런 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면서 가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앤드루 맥커친이나 애덤 프레이저 같은 선수들이 또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또 커친이라는 이제 관전 포인트를 뽑아왔어요. 말씀처럼 선발진은 지금 앞을 보고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야수 쪽에는 뒤를 보고 해서 지나가는 선수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참 배지한 선수가 좀 잘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더 생각이 납니다. 저 금이 한양입니다. 맥커친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맥커친 아니고요. 2008년 드래프트 그라운드에서 피츠버그 지명을 받고 2012년 메이저리그 데뷔전은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고 데뷔 첫 타석 클리프리를 상대했던 선수였죠. 맷 태그 타격 코치 이야기입니다. 지금 쉘턴 감독 부임한 이후에 피츠버그 타격 코치가 3번째로 바뀌었어요. 닉 에스타인하고 앤디 헤이스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해고가 된 상태였고, 지난 11월에 맷 태그 타격 코치가 부임을 했는데 작년에 토론토 타격 코치 보좌를 수행했거든요. 근데 코치로서 아직까지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링슨 회장이 더 명성이 높아지기 전에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피츠버그 타선이 저희가 과거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지난해 팀 타율 리그 14위, 출루율 14위, 장타율은 최하위, 경기당 평균 득점도 4.1점으로 리그 평균 4.5점에 미치지 못했잖아요. 태그 타격 코치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하기를 일단 준비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결과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피츠버그 젊은 선수들하고 좀 잘 어울릴 수도 있다, 그런 접근법들이 보고 있고, 85년생으로 젊은 코치예요. 저랑 동갑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선수들하고 공감대를 좀 잘 형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토론토에서 이번에 넘어온 이제 호르이츠가 물론 뭐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넘어왔지만 토론토 마이너 시절 때 가장 의지했던 지도자가 해그 코치였대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피츠버그의 새로운 무기로 해그 코치가 키울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안방 경제입니다. 앞서 선발진 관리,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방도 피츠버그가 꽤 경쟁력이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방에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조이 바트, 그렇죠. 그리고 헨리 데이비스, 앤디 로드리게스, 그리고 제이슨 딜레이도 있는데 조이 바트 2018년 전체 2순위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 피츠버그 와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헨리 데이비스 2021년 전체 1순위로 뽑힌 선수죠.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모습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난 시즌 마이너 트리플 A에서 7월과 8월에 어느 정도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앤디 로드리게스 지난 시즌에는 팔꿈치 수술 받으면서 한 경기도 뛰지를 못했지만 2023 시즌을 앞두고 피츠버그 넘버원 유망주 맞아요.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에 마이너에서 3할 때 타율과 25홈런을 치면서 공격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수비력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이 바트나 헨리 데이비스보다는 앤디 로드리게스가 수비력 면에서는 가장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셰링턴이 조이 바트가 지난 시즌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전 포수를 할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긴 했지만 시즌 지나가면서 성적에 따라서 헨리 데이비스와 앤디 로드리게스도 언제든지 주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어린 선수고 가능성들이 많은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꾸준히 이제 성적을 올려줄 수만 있다면 피츠버그 안방도 꽤나 리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방 경쟁을 뽑아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안방이 안정이 돼야 후타에서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헨리 데이비스는 박일호의 조지라고 봅니다. 네, 박일호가 헨리 데이비스를 드래프트 예상 1순위를 지목한 것부터가 뭔가 좀 꼬이지 않았나. 네.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뒷심입니다. 피츠버그가 지난 몇 년 동안 시즌을 복귀를 해보면 초반까지는 잘 버티는데 7, 8월이 오면 꺾입니다. 그렇죠. 2022년에도 7월에 9승 17패, 8월에 9승 19패, 2023년에도 7월에 8승 16패, 작년에도 마감 시한에 사실 바이오로 나왔잖아요. 8월에 8승 19패로 바로 고꾸라졌습니다. 계속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저러다 또 떨어지겠지. 이런 좀 기대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또 순위 경쟁은 7, 8월부터가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올해도 7, 8월에 미끄러지다 보면은 이게 좀 징크스로 남을 수도 있다고 봐가지고 한번 이제 언급을 해봤고 또 하나의 뒷심은 뒷문입니다. 데이비 베드나가 지난 그렇죠. 시즌 정말 심각했죠. 너무 안 좋았어요. 베드나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지난해 피츠버그가 9회 이후 연장전 포함 ERA가 4.86으로 전체 세 번째로 나빴거든요. 저는 이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뽑아왔습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오닐 크루스입니다. 아, 중요하다. 난 생각했었는데 진짜. 아니 왜냐면 나 불안해 사실. 기대도 되는데 불안해. 오닐 크루스가 통산 유격수로 DRS가 마이너스 9였고요. OA가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난 시즌 후반에 중견수로 포지션을 바꿨죠. 프로 와가지고 처음으로 중견수를 보다 보니까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아예 처음부터 중견수로 시작을 하고 겨울 시즌에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안정된 모습의 중견수 수비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외야에서 보여준 송구의 속도가 99.1마일입니다. 송구 하나만큼은 정말 뭐 유격수로서도 그렇고 외야에서도 가장 강력한 송구를 뿌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수비 범위나 이제 안정성 면만 찾아준다면 충분히 중견수로서 성적이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 20홈런 20도루 기록을 하면서 주루와 타격에서 뭐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삼진을 여전히 많이 당했어요. 지난 시즌도 181 삼진 당하면서 메이저리그 최다 7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MLB 네트워크 패널이 이제 션 케이시가 오닐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일관성 있는 모습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 타구 속도나 발사각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헛스윙이 많이 나오면 말짱 헛쏘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닐 크루즈가 이제 좀 더 성장하고 각성하기를 촉구를 했거든요. 올 시즌에는 헛스윙을 좀 더 줄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지난 시즌 막판에 좌투수를 상대로 3할 때 성적을 기록하면서 좌투수에 대한 약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이런 약점 극복을 올 시즌에 헛스윙을 줄이는 쪽으로 나와줘야 되고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유격수에서 외야수로 전향한 케이스 중에 아주 성공 사례 있지 않습니까?
페르난도 타티스 그렇죠. 주니어, 오닐 크루즈가 타티스 주니어 같은 선수가 되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걔는 우익수잖아요. 뭐 똑같은 외야로 나갔으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피츠버그 휴스턴 심지어 이 중계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니클스 그때 유격수 수비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중계 중에도 욕할 뻔했어요. 뭐죠 저거는? 이랬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중계 중에는 최대한 말을 정화를 하면서 멘트를 가다듬는데 너무 얼토당토하는 수비를 하니까 이게 진짜 찐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수비에서 불안함이 컸던 선수인데 중견수가 사실 난이도가 쉬운 편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절대. 캐탈마르트도 미들 인피더 보다가 중견수 가서 좀 안 좋았었는데 오닐 크루스가 중견수로 가서 괜찮을까가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다행히 키플레이어로 언급이 됐네요. 저는 키플레이어 베드나입니다. 베드나는 지난해 62게임 나와서 ERA가 5.77이었잖아요. 부인은 괜찮았는데 너무 저희가 알고 있던 투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투수로 전락을 해가지고 좀 충격이었어요. 강백은 부상부터 시작을 해서 왼사근 쪽 부상도 있었고 또 여기에 이제 트레이머 메이가 본인 유튜브 통해서 이제 밝히기를 투구 습관 노출된 것 같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포심의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주무기를 또 이제 다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나가 좀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된 그런 부분이 아마 피츠버그가 시즌 중반부터 순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너스였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된다 보고 있고 일단 포심 제구를 바로 잡는 것부터가 출발이 돼야겠죠. 그리고 상대 타자가 쉽게 예측하지 못하도록 레퍼토리도 변화를 주는 게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에 제가 베드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반등을 위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속아보자는 취지에서 베드나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폴 스킨스 싸이 영상, 버바 챈들러 신인왕 수상입니다. 우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보세요. 근데 그러네. 저는 한 명 더 있습니다. 베드나가 호프먼상입니다. 오, 네. 네. 삼관왕이네요. 네. 그러니까. 피츠버그는 이제 마운드로 승부를 봐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마운드 쪽에 좀 더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폴 스킨스가 지난 시즌 신인왕을 받았지만 드래프트권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폴 스킨스가 싸이 영상을 타면 받지. 드래프트권을 네. 받습니다. 챈들러가 신인왕을 받고 폴 스킨스가 싸이 영상을 받으면 드래프트권을 두 장이나 또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피츠버그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면 오닐 크루스가 중견수에서 유격수 수비를 한답니다. 이거 이제 최악이야. 아, 진짜 최악이네. 오닐 크루스가 어쨌든 이 타선에서 써야 되는 선수고 사실 그 정도의 피지컬을 지명타로 쓸 수는 없잖아. 사실 그렇죠. 매직펀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오닐 크루스가 중견수에서도 헤매면 이건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가장 나쁜 상황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즌 종료 후에 앤드루 맥커친과 재계약한다입니다. 앤드루 맥커친이 물론 피츠버그의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 또 한 번 잡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뽑아봤습니다. 피츠버그도 이제는 맥커친을 좀 보내주고 새로운 리더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12번째 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입니다. 저희가 미주리주 라이브를 했어요. 지난번에 킨자스티에 이어서 미주리주 공통 코드를 한번 묶어봤는데 아무것도 연결 없이 하는 거 같죠? 아닙니다. 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71승 91패 실망스러운 성적 거두면서 지구 최하위에 그쳤던 세인트루이스인데 지난 시즌에 그래도 5할 승률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5할 승률 기록하긴 했지만 1위 미러키와도 10경기 차가 났고 와일드카드 3위와도 6경기 차가 났습니다. 직전 시즌보다는 나았지만 사실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어요. 컵스와 동률이었는데 이 맞대결 성적에서 앞서다 보니까 지구 2위였죠. 그런데 NL 중부지구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시즌 득실차도 마이너스 47점이었었고 단축 시즌을 제외했을 때 세인트루이스가 팀 700득점을 넘기지 못한 게 2015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타선에서는 골드 슈미트와 아레나도 이 두 명의 고인 연봉자들이 다소 좀 부진했고 기대했던 젊은 선수들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선발의 소니 그레이와 마무리인 라이언 헬슬리가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성적이 미비하다 보니까 투타 밸런스 면에서도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게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유일하게 메이저리그 FA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팀입니다. 마이크 헬먼이라는
라이언 선수를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왔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마이너리그 계약을 통해서 호세 바레토, 라이언 빌레이드, 닉 앤더슨 같은 선수 데려왔고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로더리 무니오스, 베일리 호니를 데려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팀을 빠져나간 선수로는 골드슈미트가 있고 랜스링, 카이 깁슨과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키토리지, 맥카펜터, 키넌 미들턴까지 다 이탈을 했고요. 사실 저희는 편합니다. 영입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말을 확 줄어들었죠. 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잖아요. 작년 겨울에는 선발 투수 영입에 돈을 썼는데 올해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 기류가 일찌감치 감지가 됐었어요. 랜스링, 깁슨 다 뭐 옵션 또 거부하면서 지갑을 최대한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레나도 트레이드만 열심히 추진을 했었는데 그 트레이드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현재 뭐 휴스턴이 다시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하지만 이게 설령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등급은 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D등급을 줬습니다. 오, 네. 그래도 높게 줬네요. 나는 후하잖아. 저는 당연히 F입니다. 네, 그렇지 않았어요. 한 게 없어요. 모젤리악 사장이 올 시즌 끝나고 나서 팀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하인블룸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인블룸이 맡기 전에 팀은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하고 가는 시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는 FA 계약을 안 한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트레이드를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낙제점을 면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서 F를 줬습니다. 나 형이 D나 F 줄 때마다 항상 왜 저래 싶었거든.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해가 되는 팀이었어.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메이슨인, 2번 알렉 벌레슨, 3번에 윌슨 콘드라스, 브랜든 도노반, 놀란 아레나도, 라스 눕바, 조던 호커, 놀란 고먼, 이반 에레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예상 선발진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니 그레이와 에릭 페리가 원투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마이크 콜라스, 팔란테, 스티븐 매치가 5선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라이언 헬슬리가 당연히 마무리 볼 것으로 보이고요. 매튜 리베라토어, 라이언 페르난데스, 조조 로메로, 존 킹이 불펜을 구성을 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트랜지션입니다. 전환이라는 뜻이죠. 농구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네. 겨울 동안 세인트루이스 관련해서 기사들을 찾아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리셋이었어요. 두익 구단주 같은 경우에도 뭐 리빌딩과 확실하게 차이를 두면서 우리가 팀을 전면적으로 다 갈아엎진 않는다. 리빌딩은 평균 이하의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을 했을 때 리빌딩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팀 전력이 어찌됐든 간에 다가오는 시즌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높이면서 관중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익 구단주의 리셋 발언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모젤리악 사장이 리셋보다는 트랜지션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부문에서 전환을 하는 시기잖아요. 메이저리그 로스터뿐만 아니라 구단 수뇌부, 선수 육성 시스템 다양한 파트가 이제 새롭게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오히려 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레나도 트레이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아레나도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거부권도 있고 세인트루이스도 아레나도에게 연봉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 상대 구단하고의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휴스턴이 또 관심을 보이면서 가능성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올해 제대로 리셋이나 트랜지션을 할 거면은 아레나도까지는 보내는 게 맞다고 봐요. 아레나도가 빠져야 내야 정리가 좀 수월해지고 아레나도를 기점으로 다른 선수들의 트레이드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사실상 하인블룸 사장이 정권을 쥐고 있는데 블룸이 트랜지션을 추진을 하는 게 올해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도는 이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도 비슷한데 트레이드입니다. 뺄 수가 없어요. 세인트루이스가 앞서 오프시즌에도 트레이드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아레나도뿐 아니라 라이언 헬슬리 트레이드 얘기도 나왔고 소니 그레이 트레이드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한 건도 실행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석 기자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리셋, 트랜지션을 하려면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단의 페이로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려면은 고액 연봉자들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레나도를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오프시즌 내 실패를 했고 휴스턴과의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레나도가 올 시즌 포함해서 남은
받는 연봉이 3년에 7,400만 달러입니다. 그쵸. 콜로라도가 1,000만 달러의 연봉 보조를 해주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아레나도의 연봉에 대해서 약 1,500만 달러 정도만 지불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머지 돈은 트레이드 되는 팀에서 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레나도의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연봉 보조를 받기에는 성적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레나도가 전반기에 확실하게 성적을 끌어올린다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원하는 수준의 연봉 보조를 받으면서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니 그레이와 콘트레라스도 팀에서 많은 돈을 받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들은 세인트루이스에 남고 싶어서 거부권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구단에서는 내심 이 선수들도 처리를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에릭 패디 역시도 트레이드에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트레이드 시장에 올라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세인트루이스인데 과연 모젤리아 사장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이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를 하면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서 트레이드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얘네 다 보내면 리빌딩 아니에요? 그 리빌딩이죠. 말만 안 하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이게 리툴링, 리빌딩, 리셋, 트랜지션 너무 말장난 같아.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팬분들의 반발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무한 경쟁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세인트루이스는 기회의 장이 될 겁니다. 물론 몇 명은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죠. 메시니는 작년에 팀 내 야수 승리교도 1위를 차지하면서 스텝업을 했잖아요. 올해 30개의 도루와 골드글러브를 꼭 따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파이널리스트까지 갔는데 아쉽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아지 스미스의 길을 걷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도노바 같은 경우에도 유틸로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갑니다. 벌레슨이 작년에 21개 홈런 치면서 파워를 보여주긴 했는데 자완 상대 성적이 너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전후반기 성적이 차이가 많이 그쵸.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일루로 나오는 윌슨 콘트레라스하고 역할 분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아직까지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에 콘트레라스가 일루로 가게 되면서 포수에서는 이제 이반 에레라와 페드로 파에스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만약에 아레나도까지 떠날 경우에는 추가 경쟁이 불가피하잖아요. 선발진 또 마이클 맥그리비와 고든 그레세포 또 이희영 위원이 이제 소개를 했었던 킴 매튜스 같은 선수들이 다리를 다투는 그림이 나와줘야만 올해 세인트루이스는 그나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한 경쟁을 써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상차림사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들어서 1번 타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요. 2024 시즌에 1번 타순의 출루율이 2할 9푼 1위, 메이저리그 29위였습니다. 조정 득점 생산력도 메이저리그 26위였고 도루 4개, 도루 실패도 4개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지난 시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맥 카펜터가 리드오프로 좋은 활약을 해주다가 노세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2019년부터 2024 시즌 통합 1번 타자의 출루율이 3할 1푼 4리, 메이저리그 28위고요. 조정 득점 생산력도 메이저리그 27위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메이신 윈이 승리기어도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었어요. 적합한 유형은 아니에요, 사실. 메이신 윈이 1번 타순에 배치되기 전의 성적을 보면은 신경기에서 3할 6리에 출루율도 3할 5푼 6리, 볼넷도 7.8%를 기록을 했거든요. 타석당 볼넷율도. 근데 1번 타자로 배치된 100경기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타율이 2할 5푼 3리, 출루율도 2할 9푼 8리까지 떨어지고요. 타석당 볼넷도 5.9%까지 오히려 떨어집니다. 얘네 그러면 타순에 대한 이해가 없네. 본인의 1번 타자 역할을 전혀 이행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올 시즌에도 메이신 윈이 1번 타순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이너에서의 메이신 윈의 통산 타석당 볼넷율이 10.3%,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를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도 어느 정도 타석에서 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뭐 데뷔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올해는 좀 더 경험이 쌓인 만큼 1번 타순에서 좀 더 인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에서 2022 시즌에 43개 도루를 할 정도로 발도 빠른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출루를 높게 가져가면서 루상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준다면 세인트루이스의 1번 타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차림사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300만 명입니다. 작년에 세인트루이스가 총 관중수가 감소했잖아요. 경기당 평균 이제 35,532명이 들어왔는데 총 관중이 30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287만 명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한 시즌에 총 관중이 300만 명을 넘지 못한 게 2003년 이후 처음이에요. 즉 현재 쓰고 있는 V스타디움에서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가 중계 때도 설명드린 바 있는데
너무 더웠어요.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 방송까지 나왔을 정도로 더위 때문에 구장을 찾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살인적인 더위가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 8월에 14게임에서 평균 32,000명이 들어왔는데 9월 13게임에서는 평균 34,000명으로 조금 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세인트루이스가 10년 연속 경기당 평균 4만 명을 넘었던 팀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치에는 분명히 미치지 못하는 기록이거든요. 문제는 이번 겨울에도 세인트루이스가 아쉬운 시간을 보냈고 만약 올해 성적까지 그 아쉬움이 더해진다면 간중 감소가 더 짙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구단 측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좌우 밸런스입니다. 이창석 기자가 미네소타 프리뷰를 할 때 좌투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뽑아봤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지난 시즌에 좌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4.70, 메이저리그 24위였고요. 이닝도 메이저리그 26위, 승리 기여도도 27위에 불과했어요. 우투수가 평균 자책점 14위, 이닝이 4위, 승리 기여도 5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하면 확실히 좌완과 우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인데 선발진은 미네소타랑 비슷합니다. 선발진의 좌투수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스티븐 매츠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를 못했고 잭 톰슨도 뭐 잠깐 뛰었던 정도였기 때문에 선발진은 우투수가 일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펜은 사정이 다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불펜 좌투수들이 그렇게 적게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불펜의 좌투수 이닝이 메이저리그 최다 8위였고요. 우투수 대비 좌투수의 불펜 이닝 소화를 보니까 0.56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6위 정도의 기록입니다. 좌우 투수의 불펜 이닝이 거의 뭐 밸런스를 맞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승리 기여도를 보면은 우완 불펜이 3.4고요. 좌완 불펜이 0.5입니다. 성적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어요. 우완 불펜은 라이언 헬슬리, 앤드류 키트리지 이 원투펀치가 확실하게 성적을 이끌고 간 반면에 좌완 불펜 중에서는 뭐 조조 로메로, 존 킹 이런 선수들이 3점대 초반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기는 했지만 좌완 불펜 중에서 9이닝당 탈삼진이 8개가 넘은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 좌타자들을 뭔가 좀 압도하는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이번 오프시즌에도 딱히 뭐 좌투수를 보강한 게 없기 때문에 내부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선발진에서는 스티븐 매츠가 좀 더 건강하게 시즌을 보낼 필요가 있고 제가 주목한 신인으로 선정한 퀸 매튜스도 메이저리그 선발진에 합류를 해서 많은 이닝을 던져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잭 톰슨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체중 감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구속이 떨어지면서 부진했다라고 하고 이번 오프시즌에 과거 대학 코치와 훈련을 하면서 몸을 잘 만들었다라고 했거든요. 매튜 리베라토어도 이번에 훈련을 많이 하면서 선발도 가능하겠지만 불펜으로서도 제 역할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커터와 체인지업을 연마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좌완 투수들이 어느 정도 좀 발전을 해가지고 좌우 밸런스를 맞춰줘야만이 세인트루이스의 마운드도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좌우 밸런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되게 중요하네. 컵스에 칼 터커 왔잖아. 아 그쵸. 네, 칼 터커 와서 자타자를 더 잘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KK 있어야겠는데? KK요? 다시 가요?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조던 워커입니다. 2023년에 21세 시즌에 117경기 나와서 타율이 2할 7푼 6리 16홈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작년에 더 발전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진했습니다. 51게임 나와서 타율 2할 1리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 A로 강등이 됐죠. 트리플 A에서도 84경기 나왔는데 타율이 2할 6푼 3리 9개 홈런으로 툭출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8월 13일에 다시 올라오기 전에 메이저리그에 트리플 A 16게임 나와서 67타수 24안타 타율이 3할 4푼 3리 홈런 5개 오페스 1.087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9월에 꾸준히 나와서 25경기 홈런 5개에 11장타를 치면서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1시즌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 선수가 원래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야구 끝나면은 다른 거 하고 일과 여가를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작년에는 너무 야구가 안 풀리다 보니까 이 생활 리듬이 무너졌다 이렇게 좀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석에서 생각도 많아지고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세인트루이스가 브렌튼 브라운 타격 코치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 코치가 워커의 파워를 더 키워주도록 도움을 잘
잘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선수가 좋지 않았을 때도 타구 속도가 평균 90마일이 넘는 타자였는데 아직까지 공을 맞췄을 때 강하게 맞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메이시닝과 놀란곰은 또 끊임없이 조언을 잘해주고 있다고 하고, 아직까지 이 선수가 2002년생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 선수에게는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또 세인트루이스가 올해 코어드를 발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워커의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워커를 키플레이어로 꼽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라이언 헬슬리입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세이브 1위였고 메이저리그 불펜 가운데 승리기여도 4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2022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메이저리그 세이브 6위를 기록을 했고 150이닝 이상 던진 투수 가운데 평균 자책점 2위, FIP 1위, 9이닝 탈삼진 8위를 기록하면서 확실하게 정상급 마무리로 발돋움한 라이언 헬슬리인데, 앞서 제가 관전 포인트로 트레이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트레이드 카드로 가치가 높은 선수가 라이언 헬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 연봉이 820만 달러밖에 되질 않습니다. 연봉에 대한 부담도 없는 선수고, 물론 내년에 FA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컨텐더 팀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가장 보강하고 싶은 포지션이 불펜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꽤나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헬슬리의 전반기 성적이 세인트루이스의 올 시즌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AJ 웨돌트, 매튜스 이런 선수들이 등장하긴 했는데, 세인트루이스도 메이저리그의 사정이 이 정도면 팝 랭킹을 중위권에서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헬슬리를 토대로 해서 다른 팀 팜에 있는 유망주들을 잘 받아와야겠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 간단합니다. 세대 교체에 성공한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인트루이스가 올해 중부지구 우승한다, 포스트 시즌 진출한다, 이건 너무 허황된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대 교체이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잘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데드라인의 폭탄 세일 대성공입니다. 폭탄 세일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싸게 판다는 거잖아. 아니, 싸게 판다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는 선수들 다 내보내다는 뜻이죠. 아레나도도 내보내고 헬슬리도 팔면서 좋은 유망주 카드 데려오고,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뭐 소니 그레이나 콘트레라스도 트레이드를 하면서 리빌딩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돼야 되는데 안 맞으면 세인트루이스는 그냥 계속 쟁겨두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젊은 야수들이 딜런 카슨의 뒤를 따른답니다. 아, 딜런 카슨 결국 이게, 팀을 떠났죠. 예, 고점이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3단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점이 안 나오고 그게 고점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하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딜런 카슨과 동일선에 있는 야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즌 팀 최고의 선수 아레나도입니다. 아레나도를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이창석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세대 교체가 안 되면서 그치. 아레나도가 최고의 선수로 남아있다는 거는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기조에 맞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레나도가 40홈런 120타점 했어. 아, 물론 그러면 좋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할점을 돈 프리뷰 16번째 팀이죠. 신시내티 레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좀 더 센 팀 나올 줄 알았는데 신시내티 나오네요. 그래도 신시내티도 올해 잘하면 지구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5할 승률을 넘겼던 신시내티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다시 루징 시즌을 당했어요. 77승 85패 4할 7푼 5리 승률 기록하면서 중부지구 4위에 그쳤고요. 최근 4시즌 동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신시내티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어요. 젊은 야수들의 성장, 여기에 NL 중부의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사실 지구 우승까지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낯이 드러났던 시즌이었었고요.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훨씬 많았던 시즌이었어요. 오프 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계약을 보면은 닉 마르티네즈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을 했고요. 그 뒤로는 브렌트 수터, 오스틴 에이즈, 스캇 발로우를 영입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로 브래디 싱어와 호세 트레비뇨, 게빈 럭스, 테일러 로저스를 데리고 오면서 트레이드로 활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룰5 드래프트로 쿠퍼 보먼이라는 외야수를 데리고 왔고요. 주요 마이너 선수를 보면은 조지 스타몬트, 이안지보, 웨이드 바일리, 에런 윌커슨이 신시내티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고요. 팀을 떠난 선수로는 조나단 인디어와 페르난도 크루스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고요. 타이 프랭스, 저스틴 윌슨, 제이콥 주니스, 버 파머, 뷰캐너, 아메드 로사리오, 닉 마티니, 누쿠 멜리 등이 또 팀을 떠났습니다.
오프 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B를 줬습니다. 타선의 보강과 선발 투수 보강이 필요했던 신시내티였는데 타선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개빈 럭스와 트레비뇨 그리고 FA를 통해서 오스틴 헤이즈를 데려왔고요. 선발진에 브레이디 싱어를 트레이드 데려왔고 닉 마르티네즈도 2천만 달러가 넘는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을 하면서 선발 투수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펜에서도 롱맨 수터와 세더 발로를 영입하면서 불펜도 어느 정도 보강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닉 마르티네즈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주면서 원래도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신시내티의 오프시즌 행보가 좀 막혀버렸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선수 영입만 봤을 때는 C를 주고 싶었는데 테리 프랑코나 감독을 선임한 것 때문에 B까지 등급을 올렸습니다. 모처럼 관점이 비슷합니다. 저도 가장 좋았던 거는 프랑코나 감독의 영입이었어요. 그런데 마르티네스는 퀄리파잉 오퍼를 줄 줄도 몰랐지만 그걸 또 마르티네스가 받을 줄도 몰랐을 거예요. 마르티네스의 연봉이 2,105만 달러라는 건 선발로 써야 된다는 건데 저는 마르티네스는 스윙맨에 적합한 스타일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과연 마르티네스가 선발로서 돈에 걸맞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코너 외야수의 파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탄데르가 왔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산탄데르 영입은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꼭 처리를 했었어야 될 인디아를 보내면서 선발 싱어를 데리고 온 점, 그리고 스티븐슨 포수의 체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수 자원들을 꽤 많이 영입한 부분들에서 저는 B를 매겼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J 프리들, 맷 맥클레인, 엘리 델라 크루스, 타일러 스티븐슨, 제이크 프레일리, 오스틴 헤이즈, 개빈 럭스, 제이머 칸델라리오, 윌 벤슨으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겠어요. 예상 선발진을 보시면 헌터 그린과 브래디 싱어가 원투펀치를 결성을 했고요. 닉 로돌로, 닉 마르티네스가 이제 4선발로 들어옵니다. 앤드류 에봇이 5선발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알렉시스 디아즈가 마무리 볼 것으로 보이고요. 테일러 로저스, 에밀리오 파간, 샘몰, 토니 산티안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티토의 건강입니다. 프랑코나 감독을 의미하는 별명이죠. 프랑코나 감독의 역량을 의심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올해 2000승을 앞두고 있고 보스턴과 클리브랜드 같은 위닝팀에서 감독으로서 명예전당 입성도 앞두고 있는 분이잖아요. 신시내티의 다운된 분위기를 빨리 바꿔줄 수가 있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통해서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이에요. 2020년에 혈액 응고와 위장병으로 자리를 지켰던 게 14경기 뿐이었죠. 2021년에도 엄지발가락 포도상구균 감염과 엉덩이 수술로 마지막 63게임을 결장했습니다. 2023년에도 3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평생 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받은 게 45번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관계자들도 1년만 쉬고 바로 복귀한 부분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건강에 자신이 있고 문제없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올해 4월에 66살이 되는 프랑코나 감독이 저는 정말 건강이 제대로 회복됐을지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프랑코나 감독이 올해도 건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다면 팀이 와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올해 신시내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도 감독에 대한 얘기인데요. 프랭코나 매직입니다. 2023 시즌 종료 후에 프랭코나 감독이 은퇴를 선언을 했었는데 바로 1년 만에 복귀를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신시내티에서 공을 정말 많이 들였더라고요. 니크롤 사장과 미덕 단장이 프랭코나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뒤에 CEO인 밥 카스텔리니도 프랭코나와 얘기를 나누면서 프랭코나의 마음을 돌려서 결국에는 감독으로 선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1987년에 프랭코나 감독이 선수 시절 신시내티에서 당시 뛴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베리 라킨, 에릭 데이비스, 폴 오닐 같은 젊은 선수들이 신시내티에 있었고 그들을 이끄는 데이브 파커, 버디 벨 이런 베테랑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현재 신시내티의 로스터가 그때의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87년에 그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1990년에 신시내티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프랭코나 감독이 2004년 보스턴에 부임을 하자마자 보스턴이 밤비노의 저주를 깼고 프랭코나 감독이 클리브랜드에 2013년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클리브랜드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시즌 승률이 메이저리그 27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프랭코나가 부임하고 11시즌 동안 921승을 거두는데 그게 메이저리그 승률 전체 3위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 진출도 6번이나 만들어냈고 2016년에 월드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하면서 팀 문화를 완벽하게 바꿔놓는 모습의 테리 프랑코나 감독
감독이거든요. 앞선 데이비 벨 감독이 조나단 인디아의 증언에 따르면은 선수단 장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프랭코나 감독은 이미 선수들과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프랭코나 매직이 신시내티를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87년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요? 네. 한 살 때인데? 2살 때인데. 그 느낌 나네. 들어보니까. 그렇죠.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올해 영입은 다를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감했던 부분이 신시내티의 내야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엘비 마르테가 금지 약물 복용 징계를 받으면서 80경기를 빠졌고 다른 선수들도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면서 교통 정리가 아니라 그냥 보통이었어요. 네. 특히 조이 버터의 역할을 기대했던 칸델라리오가 홈런 20개를 때려내긴 했는데 너무 극단적인 타자로 전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격수를 제외한 나머지 내야진의 조정적인 생산력이 8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될 선수가 럭스죠. 럭스는 여러 포지션 소화를 하면서 수비적인 부분도 도움을 줘야겠지만 역시나 럭스를 데리고 온 거는 이제 공격에서 팀의 약점을 해결해주는 모습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신시내티가 작년에 코너 외야수의 공격력이 더 떨어졌는데 올해 헤이스가 이 부분을 또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헤이스가 신장이 마르면서 안 좋았던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하락세에 의한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선수가 싱어죠. 신시내티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홈으로 쓰고 있는데 이 홈구장이 지난 3년간 홈런 팩터가 전체 1위였습니다. 반면에 캔자스시티는 4번째로 낮은 팀이었죠. 근데 싱어가 피홈런이 적은 투수가 아닙니다. 작년에 플라이볼이 홈런으로 연결된 비중이 14.5%로 전체 8번째로 높은 투수였어요. 싱커볼러지만 싱커볼러에게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 각각의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해서 올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신시내티가 달라진 모습을 바탕으로 작년하고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안방 탈환입니다. 2021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홈 승률이 고작 4할 7푼 5리밖에 되질 않아요. 메이저리그 전체 24위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 승률이 5할이 되지 않았던 신시내티였거든요. 이 가장 큰 문제는 투수진이 상대 팀들에게 홈런을 많이 맞고 본인들은 홈구장에서 홈런을 많이 못 치는 게 원인이 그쵸? 되고 있거든요. 2024 시즌에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원정팀의 타선 성적이 조정 득점 생산력 114, 홈팀의 조정 득점 생산력은 88에 불과했습니다. 원정팀이 훨씬 더 신시내티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발진 중에서 홈에서 3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한 선수가 헌터 그린과 앤드루 에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선발진에서 애쉬 크래프트가 홈 평균 자책점이 7.16, 닉 로돌로가 6.09, 그리고 닉 마르티네즈가 선발로 등판했을 때는 5.36이었고요. 마무리였던 알렉시스 디아즈도 홈 평균 자책점이 4.61. 이거 코스펠드네. 그쵸. 홈팀 투수들, 특히나 주축 선수들이 홈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홈에서 성적이 날 수가 없었거든요. 유망주인 넷 로더가 홈에서 지난 시즌에 3경기밖에 나서진 않았지만 평균 자책점이 0.59였거든요.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시범 경기에는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로테이션에 들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발진에서 힘을 좀 보태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홈에서 100타선 넘게 출전한 선수 중에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0이 넘는 타자가 조나단 인디아, 스티븐슨, 엘리 델라크루즈, 칸델라리오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0 넘는 타자가 조금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점도 상당히 아쉬웠던 신시내티 타선이었는데 타선에서도 상대 팀들보다 홈런을 좀 더 많이 치면서 홈구장의 이점을 활용하는 점이 나와줘야 홈구장에서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방 탈환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피트 로즈를 위하여입니다. 작년 9월 마지막 날에 세상을 떠났죠. 아마 신시내티가 포스트시즌에 갔더라면 피트 로즈를 기리는 날이 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올해 로즈의 14번 패치를 달고 뛰기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분위기를 환기해야 되는 팀들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피트 로즈를 위한 시즌이 공통의 목표를 삼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좀 동기부여로 보여지고요. 저는 로즈의 잘못을 미화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없어요. 잘못했죠. 어느 쪽에 걸었는지를 떠나가지고 본인의 팀을 가지고 스포츠 도박을 했다. 큰 잘못이고 지금 또 영구제명에 있다는 것 자체가 피트 로즈의 그 당시에 위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피트 로즈가 복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 트럼프가 아니니까요. 네. 다만 프랑코나 감독도 이 팀을 맡을 때 좀 더 팀이 하나로 묶는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시내티가 피트 로즈의 기리는 거를 활용을
해서 팀이 좀 더 결속력을 다지는 방안이 됐으면 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뉴 빅레드 머신을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수비 강화입니다. 지난 시즌에 96개 실책하면서 메이저리그 최다 5위 실책을 기록을 했고요. 수비율도 메이저리그 27위, 디펜시브 런세이브가 마이너스 30, 28위였습니다. OAA에서도 23위에 그쳤거든요. 벤치 코치인 프레디 베다피네스는 S로 시작하고 T로 끝나는 욕설을 써가면서 우리 팀의 수비는 정말 형편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테리 프랭코나 감독도 물론 공격을 쫓다 보면 수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에게 추가 기회를 그런 식으로 제공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면서 수비 강화를 천명을 했거든요. 프랭코나 감독은 이번에 지휘봉을 잡으면서 추가 수비 훈련을 더 실시를 하기도 했고요. 팀 전체적인 훈련보다는 개별 훈련을 좀 더 하면서 선수들의 수비 강화를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수 코치인 데릭 존슨 코치가 노에비 마르테의 송구 동작을 연구를 해서 송구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창석 기자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내야 쪽에 워낙 포지션에 대한 변경이 많았잖아요. 지난 시즌에 포지션 고정이 거의 돼 있지 않은 신시내티였습니다. 포지션에 한 명이라도 나온 게 1루가 7명, 2루가 6명, 3루가 3명, 좌익수가 13명, 중견수 9명, 우익수가 13명이었어요. 너무 주전 선수로 확실하게 고정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수비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신시내티였는데, 프랭코나 감독은 올 시즌 들어와서 포지션의 고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맥클레인도 이번에 복귀하면은 2루수로 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신시내티가 공격뿐 아니라 투수진에서도 안정감을 보이려면 수비의 개선도 확실하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수비가 달라지는 건 쉽지는 않을 텐데. 쉽지 않죠. 네, 제가 또 그 수비가 크게 안 달라지는 팀을 오랫동안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은. 키플레이어 뽑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알렉시스 디아스입니다. 올해 신시내티가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불펜이에요. 불펜 선수 면면을 봤을 때 준수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위가 강력한 투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스틴 윌슨과 페르난도 크로스가 이탈하면서 이 현상이 더 짙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상쇄하려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디아스라고 봐요. 디아스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볼넷이 여전히 많았는데 탈삼진 능력 떨어지면서 피칭 퀄리티가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60게임이라서 ERA가 3.99인데 FIP가 4.57로 더 떨어졌었고요. 올해 이전에 공격성을 되찾겠다, 스트라이크 존을 그만큼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부위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져가야겠죠. 작년에 신시내티가 한 점차 승부에서 리그 최저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5승 28패, 승률이 3할 4푼 9리에 그쳤는데, 마무리 디아스가 헤매면 다른 불펜 투수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아스를 가장 중요한 선수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맷 맥클레인입니다. 2023 시즌에 데뷔를 해서 89경기 동안 2할 9푼, 홈런 16개, 도루 14개 기록하면서 89경기밖에 뛰지 않은 선수가 팀 내 승리 기여도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맥클레인이었는데, 지난 시즌을 앞두고 시범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내야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선수가 빠졌다는 점에서 꽤 큰 타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시즌에 정규 시즌은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애리조나 가을 리그를 뛰면서 필적 감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맥클레인도 애리조나 가을 리그에서 뛴 게 실전 감각을 되찾고 멘탈적으로도 돌아오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건강 상태도 100%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프랭코나 감독도 내야 수비 개선의 핵심에 맷 맥클레인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2루 수비로 고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유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지만 2루수에서 좀 더 안정된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수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도 꽤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지금 조나단 인디아가 떠나면서 팀의 리더가 딱히 없다라고 봐도 되는 신시내티인데, 맥클레인이 올 시즌 풀타임으로 뛰면서 신시내티의 리더 역할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델라크로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델라크로스는 그냥 상수로 존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덜 한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선수가 아닙니다. 델라크루즈는 뭐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의 발전이 꼭 필요한 선수예요. 그렇죠.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올해는 다르답니다. 달라야겠죠. 많이 많이 달라져야 달라져. 네, 많이 네. 달라져야 됩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첫 해부터 발휘되는 프랭코나 매직입니다. 보스턴의 첫 해에서도 밤비노의 저주를 깼고 2013년 클리브랜드 부임하면서도 바로 5할 승률을 만들어냈던 프랭코나 감독이잖아요. 신시내티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갑니까? 우승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만 다르답니다. 시간만 바뀐 거예요. 시간만 바뀌었고 신시내티가 여전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 한 번 뒷목 잡게 하는 수비입니다. 지금 코치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수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19번째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부르었습니다. 미러키의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93승 69패 중부지구 1위를 다시 한번 차지를 하면서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했는데 1981년, 82년 이후에 첫 번째 2년 연속 지구 우승 시즌을 만들어냈고요.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지만 뉴욕 매츠에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포스트 시즌은 아주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력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NL 중부에서는 적수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4월 마지막 날에 지구 선두를 탈환한 다음에 정규 시즌 끝까지 지구 선두를 사수를 했습니다. 가장 긴 연패가 3연패였을 정도로 좋지 않았을 때도 관리가 잘 이루어진 팀이었었고요. 선발진이 그다지 강력하지는 않았는데 연패 사슬을 잘 끊어낸 점이 미러키의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도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아타나시오 구단주 같은 경우에도 외부 영입보다는 내부 선수들의 성장을 주요 쟁점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이저리그 FA 계약을 통해서는 그랜드 울프랩이라는 선수를 데려왔고 타일러 알렉산더, 엘빈 로드리게스 그리고 시범 경기 시작하고 나서 호세 킨타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주요 마이너 FA 계약을 살펴보면 바우어스를 데리고 왔고요. 케나가 합류한 게 상당히 또 환영을 받고 있더라고요. 마누엘 마고, 타일러 제이, 호르 알파로, 페논 그리고 데이비 가르시아가 있었습니다. 룰5 드래프트로 코너 토마스라는 선수를 데려왔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스토 코르테스와 케일럽 너빈을 데빈 윌리엄스를 양키스에 내주고 데리고 왔어요. 코르테스 이름만 봐도 웃겨요. 네. 이타는 선수로는 윌리엄스가 대신에 양키스로 떠났고요. 윌리 아다메스가 FA 자격을 가지고 또 이탈을 했습니다. 웨이드 마일리, 몬타스, 게리 산체스, 콜린 레이, 호비 밀러 팀을 떠났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를 줬습니다. 오, 네. 물론 데빈 윌리엄스가 FA 1년을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선발진에 필요한 네스토 코르테스를 데려왔고 내야진을 보강할 수 있는 케일럽 더빈을 데려온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윌리 아다메스가 빠져나간 내야를 메울 수 있는 선수가 딱히 보이지 않는 영입이었고 윌리엄스가 나가면서 불펜 뎁스가 좀 얇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채우려면은 불펜 영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펜 영입이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C를 줬습니다. 저도 관점이 비슷합니다. 저도 C입니다. 사실 윌리 아다메스나 데빈 윌리엄스를 보낸 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작년에는 호스킨스를 계약을 했었고 잭슨 추리오도 연장 계약으로 묶으면서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그런 시즌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오프시즌보다는 훨씬 더 기대감이 떨어지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잭슨 추리오, 크리스찬 옐리치, 윌리엄 콘트레라스, 게런 미첼, 리스 호스킨스, 브라이스 트랭, 조이 오티스, 살프렐릭, 올리버 던이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 보시면 자완투수 2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프레드 페랄타와 마이어스가 1, 2선발로 올라와 있고 포르테스가 3선발, 4선발이 에런 서발레, 5선발이 막차를 탄 킨타나입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트레버 맥길이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제러드 캐닉, 요엘 팜스, 브라이언 허스, 닉 미어스가 불펜을 이루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번 미러키 편의 관전 포인트의 키워드는 경쟁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다시 시작된 경쟁입니다. 올해 제 첫 번째 중계가 미러키였어요. 그 경기에서 미러키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시즌 동안 샘 머피 감독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도 경쟁이었어요. 경쟁을 통해서 떠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내와 불펜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카드들은 있습니다. 투란카 조이오티스가 예상 라인업에 있고 올리버 던도 미러키 현재 매체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양키스에서 데려온 켈럽 더빈도 후보 중에 한 명이고 현재 엄청난 타격감을 과시를 하고 있는 비니 카프라도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30홈런 100타점을 했던 아담에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나마 불펜은 사정이 났습니다. 작년에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진 틈을 타서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트레버 맥길이 세이브 요건에서 30게임 나왔는데 ERA 2.70으로 마무리 역할을 잘해줬고요. 또 미러키는 팀의 특성상 불펜은 걱정이 덜한 팀이라서 타선보다는 불펜이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년 연속 치명적인 전력 누수를 겪은 팀이 미러키이고 이 어려운 임무를 해내려면 내부에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오는 선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밥 6커를 위해입니다. 지난 신시내티 프리뷰 좀 많이 때 들어본 느낌인데 히트로즈를 위해를 이창석 기자가 했었죠. 따라했습니다. 사실 근데 오프시즌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미러키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밥 6커옹이 1월에 타계를 했어요. 선수로서는 미미한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미러키 출생으로 미러키에서 54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면서 미러키 지역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미러키 선수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분이 바로 밥 6커옹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다저스의 빈스컬리가 있다면 미러키에는 밥 6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러키도 타계한 밥 6커를 기리기 위해서 올 시즌에 패치를 달고 뛴다고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찬 옐리치도 포토데이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때 밥 6커의 방송 멘트가 새겨진 배트를 들고 촬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팬 머피 감독이 이게 밥 6커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밥 6커가 미러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시내티 프리뷰 때 이창석 기자가 얘기한 대로 선수들이 더욱더 동기부여될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러키는 전력 보강을 많이 하지를 못했지만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컵스도 카일 터커 데려오면서 더욱더 전력을 강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마음가짐을 다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마음가짐을 다지게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밥 6커의 타계라고 저는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옐리치가 아직까지 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밥 6커의 타계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남다른 시즌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더 치열해진 경쟁입니다. 최근 내셔널리그 중부의 지배자는 미러키가 맞죠. 최근 7시즌 중에 6시즌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냈고 4번의 지구 우승으로 인해서 NL 중부에서는 넘보기 힘든 팀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보다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2년 연속 팀의 핵심들이 이탈한 부분이 어느 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팀 전력이나 팀 뎁스가 약해진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다른 지구 경쟁팀들은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시카고 컵스는 카일 터커와 프레슬리를 데리고 왔고 신시내티와 피츠버그도 젊은 팀들을 바탕으로 해서 베테랑들이 자세를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가 있는 팀이고 세인트루이스도 트레이드를 많이 할 것으로 보였지만 어쨌든 아레나도와 헤이슬리, 소니 그레이가 팀에 잔류하면서 미러키를 괴롭힐 수 있는 전력은 만들어놨습니다. 실제로 페코다와 팬그래프의 올해 미러키 순위를 찾아보니까 지구 2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 전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컵스가 더 앞선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현실에 안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작년에 미러키가 보란듯이 위기를 타개를 하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지만 그 모습이 반복된다고 장담을 하기에는 이번 오프 시즌에 너무 차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노력을 기울인 팀들이 지구 내에 있었기 때문에 NL 직무는 좀 더 격렬해질 것으로 봐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베테랑입니다. 미러키가 지난 시즌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젊은 선수들의 힘이었죠. 그렇죠. 크리스찬 옐리치가 빠져나갔지만 잭슨 추리오가 후반기 또 성장을 하면서 팀을 이끌어줬고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팀이었는데 매년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똑같은 활약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타선에 크리스찬 옐리치 그리고 투수진의 브랜든 우드
우드러프의 복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옐리치가 지난 시즌 허리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중반 시즌아웃이 됐고 수술을 결국 받게 됐잖아요. 수술 이후에 현재 몸 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하고 지명타자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의지가 강한 옐리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지난 시즌에 허리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파워는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정확도도 회복을 했고 스피드도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옐리치가 올 시즌 건강하게 타선을 이끌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안정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수진의 2023 시즌 9월 이후에 투구가 없었던 브랜든 우드러프도 실전 투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선발진에 프레디 페랄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쵸. 하지만 프레디 페랄타도 아직 30도 되지 않은 젊은 선수고 투수진을 이끄는데 책임감이 크다는 거는 그런 젊은 선수들에게 아직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드러프가 복귀해서 그 부담감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드러프는 미러키에서도 포스트 시즌을 많이 치러본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수의 경험이 전체적인 투수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마켓을 경험한 베테랑 투수죠. 네스토 코르테스와 호세 킨타나 같은 경우에도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얘기한 중부지구의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진 상황에서 분위기가 한번 딱 쳐졌을 때 젊은 선수들이 반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될 베테랑 선수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베테랑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앞서 이희영 위원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설명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면 안 되는 경쟁입니다. 부상이죠. 올해 미러키는 절대 부상이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주축 선수들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스터 변동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뎁스가 약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자가 나오게 되면 팀이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미러키는 무조건 부상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토털 베이스볼을 가지고 가면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줄이는 게 올해 미러키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작년에 허리 부상으로 73게임밖에 뛰지 못했던 옐리치 정말 중요합니다. 옐리치가 뭐 2018, 19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옐리치가 건강할 때 지난해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모습을 꾸준히 나와서 보여줘야 된다. 젊은 선수들과 호흡을 하면서 신기일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미러키의 약점이 선발진이잖아요. 프레디 페랄타는 정말 좋은 투수는 맞지만 컨텐더 팀의 1, 2선발로 보기에는 아슬아슬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어깨 수술을 받았던 우드러프가 무사히 돌아와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라이브 피칭은 3차례 소화를 했는데 최고 구속이 92마일까지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5월 중에는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선발로서 책임지는 이닝이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부상에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봐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를 선정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대체자입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얘기한 관전 포인트들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네. 투타 핵심 자원이 오프시즌에 전부 다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메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윌리엄스가 빠져나가면서 마무리로 트레버 맥길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데빈 윌리엄스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 전반기 데빈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죠.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 마무리를 보게 되는데 지난 시즌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성적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선수가 아직까지 불펜 투수로서 50경기 이상 소화한 시즌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팀의 주전 마무리라면은 그래도 60경기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의 체력 관리도 필요해 보이고 팬 머피 감독이 적절한 순간에 잘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격수인 아다메스가 빠져나갔는데 조이 오티스가 유격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오티스가 당장 아다메스의 공백을 다 메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네요. 오티스가 그쵸. 어떻게 30개 홈런 치고 100타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야에 같이 나오는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아다메스의 공백을 메워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투랑이 2루수를 보는데 지난 시즌 도루 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 쪽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이 오티스가 3루에서 유격수로 옮기면서 3루 자리가 좀 더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 됐거든요. 올리버 던, 카일러 블랙, 이번에 양키스에서 데려온 켈럽 더빈도 원래 2루수가 주 포지션이지만 3루로 가면서 이 3명의 선수와 함께 또 모네스테리오 같은 선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3루 쪽에서의 공격력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3루에서의 조정 득점 생산력이 90일에 그쳤던 미러키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타격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되는 유망주들이 3루에서의 타격 성적이
공백을 끌어올려주면서 유격수 아담에스가 빠져나간 공백을 내야 전체적으로 메워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체자라는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어요. 제가 에인저스 때 4자성어 했잖아요. 17반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한 선수가 아담에스의 공백을 메우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협심해서 아담에스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죠.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토바이어스 마이어스입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 원래 코르테스를 생각했거든요. A의 동부에서 N의 중부로 넘어왔다는 점, 또 변칙적인 피칭이 아무래도 생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자완이라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퀸타나가 합류하는 바람에 제가 바꿨어요. 네, 작년에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던 마이어스가 선발진의 열세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27게임 나와서 9승 6패, ERA 3.00으로 뛰어난 성적을 올렸죠. 신인왕 경쟁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마이어스가 선발진을 지탱해준 공로를 미러키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구위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포심의 평균 구속이 92.9마일이 나오는데 포심의 구속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종이 다양한 게 마이어스의 강점이죠. 우타작에 던질 수 있는 슬라이더가 뛰어나고 좌타작에도 커터와 체인지업을 잘 구사를 하는 투수기 때문에 마이어스가 레퍼토리만 잘 조정한다면 2년차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어스가 현재 예상 로테이션에서 2선발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코르테스나 퀸타나가 좀 더 이 선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면 2선발은 아니더라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하는 얘기가 제2의 마이어스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2의 마이어스보다는 제1의 마이어스가 제2의 활약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게런 미첼입니다. 게런 미첼이 2020년에 전체 20순위로 미러키에 지명이 됐는데 그 뒤에 한 번도 미러키 탑10 유망주에서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부상이 미첼의 발목을 잡고 있죠. 이 선수가 선천적으로 이제 당뇨병을 그쵸. 안고 태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 밖에도 부상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마이너 시절에 2021년 다리 부상 당했고 2022년엔 또 옆구리 부상 당했고요. 2023년에는 5월에 어깨 와순 수술을 하면서 또 빠졌고 지난 시즌에도 시범 경기 기간에 손 골절이 되면서 7월에나 복귀를 했거든요. 올 시즌에는 건강하게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 게런 미첼이고요. 그러면서 150경기 이상 주전 중견수로 출전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삼진이 많고 유인구의 약점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빠른 공에 대한 공략이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올 시즌에는 좀 더 변화구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 모습이 나올 필요가 있고요. 이 선수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는 높은 볼넷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마이너에서는 통산 타석당 볼넷이 13.2%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 라인업에는 잭슨 추리오가 1번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잭슨 추리오가 오히려 중심 타선으로 내려가고 미첼이 좋은 애라고 보인다면은 미첼을 1번 타순에 올리면서 타순 변경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도 워낙 그쵸.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에 변화구에 대한 적응이 되면서 선구안까지 발휘되어 준다면 충분히 1번 타자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MLB.com에서 이번 오프시즌 동안에 올해 깜짝 스탯 1위 선수를 뽑았는데 게런 미첼이 도루 1위를 한다라고 예상을 근데 했더라고요. 워낙 잘 다쳐서 그쵸. 네. 다치는 게 문제죠. 많이 뛰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팬 머피 감독도 이 선수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 시즌에 150경기 이상 출전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수 주에서 모두 팀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차와 포를 떼도 미러키는 미러키였답니다. 미러키가 작년에도 이탈이 있었지만 다른 팀들보다 훨씬 앞서는 성적을 올려서 지구 선두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흐름이 올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첫 번째, 제 최고의 시나리오도 몇 개 할 거예요? 제 최고의 시나리오도 비슷한데 올해도 중부지구에 적수가 없답니다. 그게 아마 중론일 것 같아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밤 6화가 하늘에서 울고 있답니다.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 왜요? 요새 좀 약간 잔인함을 감추면서 아니야, 잘 아니야. 넘기더니
이게 하면 딱 나오네. 본색을 드러내네. 아, 뭘 또 본색을 드러내요.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차 포가 빠져도 상가 많은 남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장기말이 쫄밖에 없답니다. 굉장히 기네요. 문장이 거의 2개 들어갔어요. 네. 네. 그만큼 현재 미러키가 남아있는 선수들은 성장이 덜 됐다.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21번째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와 도쿄 시리즈를 치르는 시카고 컵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와 먼저 개막을 하다 보니까 21번째 팀으로 다저스와 붙여서 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랙 카운세 감독의 첫 시즌이었는데 2023 시즌과 똑같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83승 79패 중부지구 2위를 차지했는데 4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후반기 때 분전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기에 부진한 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좌절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카고 컵스 프리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러키와의 전쟁을 썼거든요. 근데 순위에서도 미러키에게 밀렸고 맞대결에서 열세에 놓였습니다. 카운셀 감독을 파격적인 계약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야구는 결국 선수가 한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불펜에 일가견이 있는 카운셀 감독이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컵스의 지난해 가장 큰 약점은 불펜이었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펜을 보강했는지 알아볼게요. FA 계약으로는 맷 보이드, 그리고 칼슨 켈리, 케일럽 티엘바, 콜린 레이, 존 버티, 그리고 저스틴 터너를 데리고 왔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카일 터커를 데리고 왔고요. 코디 포티스를 양키스에서 영입했습니다. 마임에서는 브루안을 데리고 왔고 휴스턴에서 마무리를 맡을 수 있는 프레슬리 영입했고요. 주요 마이너 리그 계약 살펴보면 옌시 알몬테, 트래비스 젠코스키, 그렉 앨런, 플렉센과 딕슨 마차도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또 데려왔고요. 니키 로페스, 브래드 켈러 등을 데려왔어요. 딕슨 마차도 화이팅입니다. 네. 빠져나간 선수 보면은 카일 핸드릭스, 코디 벨린저, 파레디스, 웨스네스키, 맷 버비스, 스마일리, 호레 로페스, 콜튼 브루어 등이 있었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시즌에 타선의 파워를 보강하고 선발진과 확실한 마무리 투수 보강하는 게 목표였던 컵스였는데 카일 터커와 저스틴 터너를 데려오면서 타선을 어느 정도 보강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칼슨 켈리를 데려오면서 포수 뎁스를 강화를 시켰어요. 라이언 프레슬리를 데려오면서 확실한 마무리를 얻었고 선발 투수로 맷 보이드와 콜린 레이를 영입하긴 했지만 컵스가 선발 투수를 영입하려면 블레이크 스넬이나 맥스 프리드 같은 에이스 급 투수를 그렇죠. 데려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발진 보강은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B를 줬습니다. 토론토와 마찬가지로 노렸던 선수들을 많이 놓쳤어요. 원래 테너 스캇을 토니오 사장이 노리고 있었는데 다저스에게 뺏겼고 알렉스 브레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스턴과 함께 진지하게 접근을 했는데 결국 보스턴으로 갔죠. 트레이드로 카일 터커를 데려온 건 좋았지만 터커를 제외했을 때 전력을 크게 높여줄 선수는 딱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구 조화를 깨한 거는 좋았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플랜 B였다 다는 측면에서 저도 그냥 B를 줬습니다. 네. 플랜 B여서 B. 네. 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시리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안 헵, 카일 터커, 스즈키 세이야, 마이클 부시, 댄스비 스완스, 매쇼, 그리고 피트크로 암스트롱, 존 버티, 미겔 아마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도쿄 시리즈 1차전에 이마나가가 선발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선발로 저스틴 스틸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온과 매튜 보이드, 콜린 레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 라이언 프레슬리, 포터 하지, 라이언 브레이저, 타이슨 밀러, 네이트 피어슨으로 구성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명예 회복입니다. 작년에도 NL 중부 팀들의 전력상을 따져봤을 때 사실 컵스가 우승하는 게 커보였어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카고 컵스는 미러키에게 크게 밀렸습니다. 그냥 밀린 것도 아니었어요. 10게임 차이가 났죠. 그 정도로 좋지 않은 시즌이었고 저는 여기서 컵스는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명예 회복을 썼는데 호이어 사장이 앱스타인이 떠난 이후에 빠르게 다음 황금 세대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말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컵스가 코어들을 잘 키워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은 결국에 포기를 했죠. 그리고 니코노도 수비는 잘하는 준수한 선수지만 이 선수가 리그에서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맷 버비스 실패합니다. 또 피트크루 암스트롱도 최근에 스프링 캠프에서 좋지만 이 선수도 풀타임 시즌에서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레벨인지는 올해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 문제는 카운셀 감독입니다. 카운셀 감독은 야구는 결국 선수가 한다는 게 드러났던 시즌이었어요. 본인의 가장 일가견이 있는 부분이 불펜 운영인데 불펜 운영이 초반에
초반에 기숙하면서 끝까지 문제가 됐잖아요. 중반부터는 포토아지 같은 젊은 투수를 발굴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카운셀 감독도 과연 미러키의 불펜을 떠나서 컵스에서 불펜을 잘 쌓아둘 수 있을지는 능력이 검증돼야 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 면을 참고를 해서 올해 컵스는 명예회복을 하는 시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뽑았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도 컵스가 왕조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봤더라고요. 근데 팬그래프나 우승 확률을 보면 여전히 컵스가 높긴 합니다. 팬그래프나 페코다 같은 경우에도 컵스의 지구 우승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정도로 전력 자체는 우승을 해야 당연한 건데 선수들의 탑이라든지 카운세 감독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컵스의 암흑기는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써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2023 시즌도 전반기에 성적 좋지 못하고 후반기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지난 시즌도 전반기에 5할이 안 됐는데 후반기에 성적을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2년 연속 홈에서 5할 이상 그리고 원정에서 5할 미만 승률을 거뒀고요. 2023, 2024 월간 승률을 보면은 6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했던 달이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3할 승률을 한 번씩 포함해서 4할 2푼 미만의 승률 월도 2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기복이 심했네요.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었고 지난 시즌도 보면은 3연승 이상 구간이 9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3연패 이상 구간도 8번이나 있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타석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이었어요. 투수진에서도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월간 승률도 그렇고 기복이 심한 모습이 나왔는데 크랙 카운셀 감독은 팀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프시즌에 여러 보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일 터커, 라이언 프레슬리, 저스틴 터너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또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한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활약을 하면서 꾸준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올 시즌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확실한 에이스 나올 겁니다. 강팀이 되려면 에이스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이기도 하고 연패 스토퍼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에이스잖아요. 또 포스트 시즌에 가면 에이스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컵스 선발진 보면 에이스에 해당되는 투수가 스틸밖에 없어요. 이만하가는 5할 미만 팀과 이상 팀의 상대 피칭이 달랐습니다. 5할 미만 팀 상대로는 12게임 나서 8승 1패, ERA 1.95로 정말 좋았던 반면에 5할 이상 팀들을 만난 17게임에서는 7승 2패, ERA가 3.62로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컵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팀들을 상대로 잘 풀어내야 되는데 이만하가는 에이스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투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스틸이 건강하면 1선발 맡아줄 수 있는 선수지만은 이 선수가 아직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잖아요. 스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컵스가 포스트 시즌 갔을 때 1선발로 나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투수가 맞는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봐야 되고요. 타이어는 에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죠. 이 선수는 고점에서 꺾였기 때문에 내려오는 상황이고 매튜 보이드와 콜린 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컵스 중계했을 때 컵스 중계진이 선발진의 빅4를 얘기하면서 아사드를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닌데.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아사드는 사실 빅4에 포함되면 안 되는 투수예요. 5선발로 나오는 선수죠. 5선발로 나와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사드에게 1선발, 2선발 역할을 바라는 거는 당연히 무리고요. 그래서 컵스가 올해는 스넬이나 코빈 버스를 노리는 식으로 갔어야 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스넬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이제 다저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놓쳤지만 코빈 버스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잖아요. 코빈 버스가 캘리포니아로 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돈 앞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컵스가 충분히 많은 돈을 제안을 했다면 코빈 버스가 컵스로 올 수도 있었는데 코빈 버스가 컵스로 왔더라면 미러키에게 어필하는 효과도 있었고 훨씬 더 좌우 밸런스가 프런트라인 선발에서도 잘 맞는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빈 버스를 데려오지 못한 점은 컵스가 시즌을 치르면서 1선발급 투수를 데려오면서 풀어내야 된다. 이 과제를 풀어내야만 컵스가 본인들이 추구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에이스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수비로 일랜다입니다. 시애틀인가요? 근데 이거 쓰면 꼭 안 되던데. 또 불안 징조긴 마법 한데 저주조잖아. 저주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불안한데요? 과연 그 저주를 깰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지난 시즌에 76개의 실책으로 메이저리그 최소 7위를 기록을 했어요. 디펜시브 런세이브도 메이저리그 9위, OAA에서도 메이저리그 6위를 기록하면서 이미 수비가 탄탄한 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 시즌에 더욱더 수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클 부시가 원래는 다저스 마이너에서 2루나 3루 쪽을 맡았던 선수인데 1루수로 완전히 전환을 한 시즌이었거든요.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이었어요. 디펜시브 런세이브에서도 메이저리그 1루수 중 7위, 그리고 OA에서도 탑10 안에 들었고요. 니코 호너 그리고 댄스비 스완스는 이미 골드글러브를 받은 최고의 수비를 그렇죠. 가진 선수들이고요. 3루수가 지난 시즌에 크리스토퍼 모렐, 이사 파레디스였는데 지옥이었어요. 이 두 선수 수비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두 선수보다 수비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매쇼가 3루를 보게 됩니다. 뭐 매쇼도 정말 높은 수비 평가를 받는 선수는 아니지만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앞서 얘기한 두 선수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좌익수인 이안앱 같은 경우도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선수고, 중견수 피트크로 암스트롱은 마이너 시절에 20-80 스케일에서 수비 80점을 받을 만큼 수비만큼은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지난 시즌도 많은 경기 소화하진 않았지만 중견수 쪽에서 수비 지표 모두 탑10 안에 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우익수로 뛰었던 스즈키 세이야가 물론 메이저리그 데뷔하고 수비가 점점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스즈키 세이야가 카일 터커가 영입이 되면서 지명타자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선수가 우익수를 보기 때문에 내외야 전체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탄탄해진 시카고 컵스거든요. 컵스가 지난 시즌에 투수진의 9이닝당 탈삼진이 8.47개, 메이저리그 19위에 불과했습니다. 삼진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수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강화된 수비를 통해서 일을 한번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전년 대비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저스틴 터너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팀이 원한다면 3루수도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는 게 낫죠. 참아야죠. 참아야지. 수비를 일내려면 저스틴 터너는 가급적이면 팀을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겠죠.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리글리 필드의 지배자입니다. 지난해 컵스가 홈에서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홈에서의 타율을 찾아보면 2할 2푼 7리로 리그 최하였고 전체를 따져도 세 번째로 안 좋았던 기록이었고요. 홈에서의 OPS도 0.670으로 전체 27위, 그리고 리그 최하위에 불과했습니다. 니코 호너와 마이클 부시, 피트크로 암스트롱 모두 다 리글리 필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카일 터커가 공격에서 새롭게 추가되면서 중심타자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리글리 필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정말 중요한데 리글리 필드에서 많이 뛰지 않았더라고요. 3게임 나와서 11타수 4안타로 성적은 좋았지만 표본이 워낙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카일 터커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작년에 홈에서의 승률을 보게 되면은 5할 4푼 3리로 좋았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경기당 평균 득점이 3.94득점으로 원정에서의 경기당 평균 득점 5.15점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요. 이 기록이 올해는 무조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글리 필드가 홈런 팩터가 원래 높은 곳은 아니거든요. 빠른 발이나 갭 히트를 통해서 장타를 만들어내는 게 생산적인데, 장타를 만들어내려면은 발이 빠른 피트크로 암스트롱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겠죠. 이 선수가 카일 터커와 더불어서 올해 타선의 열세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언급했던 리글리 필드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피트크로 암스트롱은 또 쇼맨십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잘하면은 홈팬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잘해야 돼. 물론 잘해야죠. 근데 이 헤어스타일부터 굉장히 튀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 잘해야 튀는 게 호감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면 반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신구 좋아합니다. 불펜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 시즌에 컵스가 세이브 성공률이 59.4%, 메이저리그 공동 25위에 불과했고요. 올해 또 9이닝당 3.76개, 메이저리그 최다 8위, 9회 역전당한 경기가 7번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다 2위였어요. 오프 시즌에 라이언 프레슬리와 라이언 브레이저, 베테랑 투수들을 영입을 했거든요. 36살의 프레슬리는 최근 노세아 기미가 확실하게 보이는 선수긴 합니다. 이전 4시즌 동안에 평균 자책점이 2.59, FIP도 2.38이었는데 최근 2시즌 동안에는 평균 자책점이 3.54, FIP도 3.24로 많이 올라갔어요. 구속도 많이 하락을 했고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헛스윙률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마무리를 봤던 헥터 네리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수가 워낙 마무리 경험도 풍부하고 포스트 시즌 경험도 많고 거기에다가 휴스턴의 투수진의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역할을 컵스에 와서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37살의 라이언 브레이저도 지난 시즌 다저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에 일조를 했던 선수입니다. 물론 이 선수가 시즌별로 기복이 좀 심한 모습이 있긴 한데 경험이 충분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프레슬리와 브레이저 이 두 명의 베테랑 선수들이 불펜에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터 하지,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데뷔해서 시즌 막판 마무리로서 불펜 안정에 큰 도움을 줬거든요. 올 시즌에는 프레슬리가 왔기 때문에 8회 셋업맨 정도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보다 좀 더 부담감을 덜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정된 투구
투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애틀과 컵스에서 지난 시즌 뛰었던 타이슨 밀러도 지난 시즌 28살의 나이에 뒤늦게 메이저리그에서 빛을 봤거든요. 네이트 피어슨도 토론토에서 만년 유망주로 있다가 컵스로 트레이드된 이후에 성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0대의 젊은 선수들과 앞서 말씀드린 30대 중반의 베테랑 선수들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불펜진의 성적을 끌어올려줘야지 선발과 불펜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구 조화를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앞서 이희영 위원의 신구조화에 이제 부합하는 라이언 플래슬리입니다. 작년에 컵스 불펜 문제 심했습니다. 알조라이 부상으로 아웃됐고 헥터 네리스가 부진하면서 뒷문이 심각했죠. 4월에 불펜 ERA가 4.50, 5월 또 4.75로 좋지 않은데 6월부터 좋은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때는 좀 늦었다는 게 시즌이 끝나고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처음부터 불펜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카운셀 감독이 계산하는 대로 불펜이 잘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려면 프레슬리가 초반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프레슬리도 작년 시즌을 되돌아보면 괴를 같이 했죠. 블론이 클레이 홈즈에 가려져서 그렇지 프레슬리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블론을 저지르면서 지난해 휴스턴 불펜 방어의 주범이었거든요. 슬라이더 커브가 제구가 안 되면서 포심을 많이 던졌는데 포심의 피안타율도 3할대로 좋지 않았었고요. 특유의 브레이킹 볼도 이전보다 위력을 반감되면서 프레슬리가 여러모로 자신감을 많이 잃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컵스로 오게 되면서 마무리를 봐야 되는데 좋지 않다면 지난해 컵스가 초반에 불펜 문제가 그대로 또 답습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타지하고 더블 스토퍼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카운셀 감독 특성상 커리어가 증명이 되어 있는 프레슬리를 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를 뽑아봤습니다. 카운셀 감독이 미러키 시절부터 불펜 운영을 잘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확실한 마무리가 있었거든요. 슬럼스리였지.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슬리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키플레이어는 매쇼입니다. 컵스의 넘버원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죠. 2023 드래프트 전체 13순위로 지명이 됐고 2023 시즌에 프로 데뷔해서 바로 3개 레벨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더블 A부터 시작해서 트리플 A까지 뛰었고 2할 살푼 4리의 타율에 21홈런 31도루 파워와 운동신경을 보여줬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파워가 굉장히 뛰어나고 운동 능력을 갖춘 선수고 타석에서의 인내심과 선구안도 굉장히 준수한 선수거든요. 오프 시즌에 카일 터커를 영입하긴 했지만 또 한 명 목표였던 알렉스 브래그먼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알렉스 브래그먼을 대신해야 될 매쇼거든요. 저는 체격 조건이나 타석에서의 스타일이 매쇼랑 알렉스 브래그먼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쇼가 잘 성장하면 브래그먼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래그먼을 잡았다면 단기적인 성적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매쇼가 올해 성장을 잘해줘서 주전으로 자리 잡아준다면 컵스는 현재이자 미래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운셀 감독도 이번에 도쿄 시리즈에 맥쇼 데려가면서 기회를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맥쇼가 잘 성장을 해서 주전 3루수로 자리를 잡아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 얘기했던 다음 황금 세대를 육성을 하려면 매쇼는 올해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선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 끌어당기는 선수는 없었거든요. 매쇼 잘하면은 이제 더 쇼프리머가 되는 거예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역시나 미러키를 꺾는답니다. 미러키를 일단 꺾어내야 컵스가 지구 선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제 최고 최악 시나리오는 카일 터커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카일 터커로 꾸며봤는데 최고의 시나리오는 카일 터커가 시카고 컵스 생활에 만족하면서 시즌 후 장기 계약을 맺는다입니다. 최악 시나리오는 트레이드겠네요. 너무 초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제 최악의 시나리오 그거예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는 뭘까? 카일 터커가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 된다는 건 컵스가 100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큼 안 좋은 일이 없고 카일 터커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공들인 노력들이 모두 다 무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죠. 저희 이하 모처럼 동물입니다. 통했네요. 모처럼 통했네요. 또. 저희가 프리뷰 21번째 팀이죠. 시카고 컵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시카고 컵스에 대한 생각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자릿수 팀만 남게 됐습니다. 프리뷰도 끝이 나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많이 시청해주세요. 도쿄 시리즈에 맞붙는 두 팀에 대한 프리뷰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